네, 취업지도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화면이 좀 흔들리긴 하는데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어, 이제 전 시간에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취업을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잠깐만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디서부터냐면 어, 자 여기서부터 준비를 하라.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이런 것들의 다섯 가지를 본인이 기준을 잡고 직업을 선택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사가 진짜 미래 비전이 있는데 나와 적성이 맞느냐, 성향이 맞느냐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기업의 문화가 대여전 이미지가 데미지가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에 대한 관건, 그 다음에 내 전공과 이게 맞는지 또 내 경험상 이 회사가 맞는 건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이 회사의 네트워크가 얼마큼 잘 돼 있는지,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항상 이것들은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에서 절대적으로 이득이 없으면 회사가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이득이 없고 빚 좋은 개사구라고 된다면 그 회사는 여러분들이 취업할 이유가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히 알고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무 혜택도 없고 그냥 월급만 준다면 문제가 있지만 스스로 직원들에게 투자를 해서 다시 되돌려 나올 수 있는 백투더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자에게 그 직원에게 투자를 해서 그 직원이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서 다시 또 회사에 또 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의 사회적인 구조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회사는 계속 겉돌게 되죠. 왜냐하면 좀 많이라는 생각으로 직장을 다닐 때니까 회사는 절대로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취업 준비생은 뭐 복리후생에 이거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결정하는데 가장 한번 대입을 해보라는 거죠. 만약에 그 지향적인 직업군과 기업과 직업군을 선택하지 못하고 번지르한 겉모습만 보고 선택한다면 자칫 사형 사람에 종사하거나 일찍 퇴출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것도 앞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잘 보고 판단해서 직업군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뭐 코앞에 있는 직장보다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 회사가 잘 성장할 회사인지를 한번 고민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당장 회사 지금 연봉이 당장 적다고 해서 그 회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가 앞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다면 과감히 내 시간과 어떤 열정을 한번 투자해볼 가치가 있다면 투자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당장 뭐 코앞에 내가 수익을 발생하고 수익을 많이 가져가야겠다 생각을 하면 그런 회사를 찾아가야 되겠지만, 당장 수익이 많은 회사가 있고 뭐 미래의 비전이 있다면 더 좋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미래의 비전은 조그맣고 당장 앞에서만 막 남는 아주 그냥 빛 좋은 개살구의 직장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전투적으로 직업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앞에서 제시한 기준을 기반으로 산업을 선택한 후에 들어가고자 하는 기업을 세 개만 한번 추려봅시다. 그리고 그 세 개의 회사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해졌다면 그 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분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의 실적, 그 기업의 자산 가치, 그 다음에 그 기업의 미래의 투자 가치, 그리고 그 기업이 어떻게 직원들의 복지와 어떤 그런 그 직원들에 대한 그런 복리후생들이 잘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잘 본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한 좋은 직장을 잘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써놨는데 선택하셔서 하시면 돼요.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입사를 희망하는 기업을 추린 후에 분석을 해보자.
만약 혼자서 기업 분석하는 것이 어렵다면 제가 이제 스터디를 꾸려도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영어 스터디도 괜찮고 뭐 여러 가지 스터디도 괜찮지만 아마 취업을 위한 스터디는 많이 없을 거예요. 이것들은 좀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이런 취업에 대한 스터디를 한번 만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너는 어떤 회사의 특정한 회사의 기업을 분석해보고 너는 뭐 B라는 친구는 뭐 어떤 그런 사회에 대한 어떤 그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보고 또 너는 C는 직무 분석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한번 서로가 스터디를 해서 조직을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취업 전략 2단계 목표를 설정하고 직무를 선택한다. 회사 조직 이해도가 높으면 직무 선택이 쉽다. 근데 사실 요시의 기업의 문화는 옛날처럼 뭐 상무님, 뭐 부장님, 뭐 대리님, 뭐 과장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요즘은 직급은 있대. 그렇게 부르지 않고 뭐 이름을 부른다거나 아니면 영어 이름을 부른다거나 이렇게 기업의 문화가 자꾸 바뀌어요. 뭐 어떤 기업들은 뭐 진짜 정말 가족처럼 편하게 그냥 뭐 CCC 붙여가지고 다 하고 또 이런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부장님, 뭐 상무님이 아니라 뭐 예를 들자면 다른 어떤 특별한 영어, 제임스라든지 뭐 이렇게 영어 이름을 제임스 뭐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는데 이런 문화들은 뭐냐면 절대적으로 이렇게 좀 선을 그어야 될 건 뭐냐면 서로가 존중하는 그런 그 회사가 돼야 돼요.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겸손하고 이렇게 되는 회사가 이런 조직이 돼야 회사를 꾸려나갈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어떤 뭐 진짜 뭐 선배들한테 막 이름 부른다고 그래서 편하게 막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해. 안 한 것만도 못해요. 서로가 굉장히 불편한 거니까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직무 선택을 목표로 전략을 세울 차례고 기업에 원하는 신입사원은 뭔가? 스펙 좋은 사람? 실무에 곧바로 투입이 가능한 사람? 스펙 좋은 사람도 현장 경험이 없으면 힘들어요. 아무리 뭐 이해도는 빠를지언정 취업하는 데는 별로 이렇게 실무로 투입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사람이 있어요. 군대에서도 옛날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 명문대학교를 졸업한 병장보다 아니 이등병보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병장이 낫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훈련과 숙련이 된 고참이 아무리 학벌이 좋고 능력 스펙이 좋다 하더라도 그 경력 앞에서는 초등학교 졸업한 자가 낫다라는 거죠. 물론 나중에 가면 뭐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면 뭐 또 스펙이 좋은 사람이 더 빨리 출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코 그것은 시간과의 싸움이지만 단기간이라면 스펙 좋은 사람보다 실무에 투입이 가능한 사람이 낫다라는 거죠. 회사 조직 이해도가 높으면 직무 선택이 쉽다. 직무 이해도가 높아서 실무를 능숙하게 해내고 싶은가? 그렇다면 회사라는 곳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즉 회사 조직 구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직무 이해도가 직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일이 예를 들어서 기획서를 쓰는 일이라면 그 기획서에 대한 쓰는 것을 전반적으로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본인 스스로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빨리 투입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분석이 안 되고 또는 기업의 어떤 분석도가 떨어진다면 그 기획서를 쓰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철저한 본인의 분석 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회사의 분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빨리 그 자리를 꿰차고 투입할 수 있고 빨리 적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늘 강의하면서 설명하지만 가장 힘든 것이 일보다는 사람이 먼저잖아요. 사람이 우선 좀 쉬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걸 참고로 좀 알아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자, 이제 회사 조직 구성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다. 조직 구성에. 자, 회사 조직 이해도가 높으면 직무 선택이 쉽다. 어느 회사
회사든 사람이 모여서 일하는 곳이므로 다 비슷하게 돌아가요. 비슷비슷하게. 근데 이제 약간 트렌드를 따라가는 회사도 있고 때로는 보수적인 회사가 있어요. 보수적으로 회사를 기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고 아니면 좀 젊은 층들에게 맞추어 당신들이 조직하고 당신들이 움직이는 본인들이 움직이는 이런 회사도 있고요. 심지어 예를 들자면 회계부서가 사람을 뽑는다. 그러면 대표이사가 뽑는 게 아니라 회계부서의 부서의 직원들이 뽑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일할 사람들이 그리고 책임도 그 회계팀에서 지는 거예요. 그 부서가 예를 들자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게 되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가깝게 와닿는 그죠. 자, 그래서 어느 회사든 사람이 모여서 일하는 곳이므로 비슷비슷하게 돌아가죠. 크게 사람, 생산, 마케팅, 재무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물건을 만들어서 그거를 홍보해서 판매를 해서 수익이 만들면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다시 돈을 월급을 주고 또 그 물건을 만들 때 그런 재료에 대한 것들을 또 이제 돈을 나눠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틀처럼. 어느 조직이든 다 똑같지만 수익이 발생하는 조직 구조로 가야 돼요. 하물며 동네 자그마한 구멍가게도 똑같아요. 물건을 떼다가 그거를 마진을 남기고 팔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로 어떤 재료를 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또 그게 소비자들에게 팔죠. 아니면 어느 또 다른 어떤 그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 나름대로의 마케팅을 해서 거기다 팔든지. 그래서 어떻게 회사가 운영하는지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작은 회사든 큰 회사든 똑같이 움직이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그 수익을 발생으로 해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또 회사를 운영하는 데 비용을 쓰고 그렇죠. 복지도 쓰고 여러 가지를 쓰게 돼요. 돈을 많이 버는 회사는 직원들에게 많은 것들을 또 투자를 해주겠죠. 그러니까 사람과 관련된 부서는 인사라는 것은 뭐예요?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어느 부서에 어떻게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 사람에게 적절속수한 부서에 배치하는 거예요. 그 인사팀 자체가. 인사팀이 사실상 회사에서는 제일 힘이 있죠. 힘이 있고 또 생산과 관련된 부서는 생산기술, 연구 이런 부서가 있어요. 연구하는 팀들이 제일 힘들죠. 연구를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엔지니어들과 협업해서 만들게 되고 이게 만들어지면 이제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죠. 이렇게 돌고 도는 거죠. 돌고 도는 거예요. 화장품 하나를 만들어도 수없이 연구를 해서 사람 피부에게 합리적인 화장품을 자꾸 만들게 되면 그것이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냥 화장품이라고 해서 포장만 번지르하게 판다면 요즘 소비자들은 민감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판매가 안 되고 실적이 낮아진다면 결코 도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회사의 구조예요. 마케팅과 관련된 부서는 영업과 마케팅, 자재 등이며 재무 관련 부서는 재무총무다. 근데 물건을 아주 잘 만들었어요. 물건을 아주 잘 만들었는데 만약 이것을 영업하지 못하고 마케팅을 하지 못하고 그런다면 이 물건을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영업을 못하면 이게 꽝이에요.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팔지를 못하는데 무슨 이익이 남겠어요. 거기 생산기술 연구팀에서 여러 가지를 실험하고 막 좋은 물건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영업 마케팅 부서에 던져놓고서 당신이 이거는 이런 물건인데 이건 어디에 좋고 어디에 좋으니까 이거를 영업을 하세요. 그리고 홍보를 하세요. 이런 게 되면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너무 힘들어요.
돈이 안 벌리니까, 물건이 안 팔리고 돈이 안 벌리니까 힘든 거죠. 그리고 뭐 재무 관련 부서는 재무총무인데 돈을 벌어야 재무총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재무총무는 수입과 지출, 회사를 운영하는 살림살이의 업무를 하는 게 재무총무예요. 돈을 100만 원 들어왔는데 재무팀들이 돈을 잘못 써가지고 120만 원을 지출했다.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 20만 원이에요. 그 회사가 어떻게 운영해요? 계속 마이너스지겠죠. 그렇게 되면 결코 그 회사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공계와 인문계 전공자의 직무 역량. 이공계는 아무래도 어떤 연구나 기술 쪽으로 가겠죠. 인문계는 아무래도 마케팅이나 뭐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고, 자신의 전공이 이공계인지 인문계인지 따라 직무도 달라진다. 또 예능이면 또 다르고 예체능이면 또 달라지겠죠. 우리나라는 산업구조 특성상 제조기업과 공장이 많기 때문에 기술 역량을 갖고 있는 이공계 학생들이 취업률이 높다. 이건 인정해요. 이 이과 공과 계열들이 아무래도 이게 좀 취업률이 높긴 높지만, 문과는 한정적이잖아요. 사실상 어문 계열이나 뭐 일반적인 뭐 정치 문화 이쪽에 하는 사람들은 취업이 실질적으로 와닿는 취업이 잘 안 돼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거는. 근데 엔지니어나 이런 사람들은 바로바로 취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연구자, 뭐 기술 엔지니어들, 뭐 이런 사람들은. 예전에는 뭐 이공계 기피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요즘은 이공계가 아주 취업이 짱이죠. 제일 좋죠. 그래서 아무래도 기술 역량을 갖고 있는 이공계 학생들이 취업률이 좀 높아요. 취업률이 사실상 제일 저조한 게 예체능이죠. 우리가 뭐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문화는 봐도 그만 안 하도 그만이에요. 집에서 혼자 즐길 수도 있는 그게 문화고, 공연이 음악인데 직접적으로 만들고 하는 것들은 방법이 없잖아. 가야 되잖아. 그래서 아마도 문화예술 쪽으로도 굉장히 좀 낙후되지 않았나, 이 코로나 사태로. 근데 내년에 이제 백신이 나오고 나면 내년에는 좀 낫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요. 12월 달까지 아마 그 백신이 우리나라 한 60%가 맞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확실히 확보한다고 하니까 내년엔 나아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아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엔지니어, 이런 그 이공계 친구들은 생산 관리나 품질 관리, 공정 기술 또 연구 부서에 많이 채용을 해야 돼요. 채용을 하게 돼 이공계. 인문계들은 거의 다 뭐 행정 쪽으로 보는데 별로 그거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여기 이공계 친구들이 뭐 컴퓨터를 못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연구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머리도 좋고 잘 돌아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문과 계열을 뽑지 않는다는 거죠. 이공 계열을 뽑아서 행정 업무도 시키고 회계도 시키고 뭐 다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전문가가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뭐 예를 들자면 뭐 경영 뭐죠? 재무구조다. 그럼 회계사 한 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사실. 반면 인문계 출신은 전공 지식보다는 기획과 소통 관리 능력이 주요 역량이며 인사, 총무, 기획 부서나 영업 전략과 지원 마케팅 부서에 채용된다. 이런 거죠. 뭐 진짜 이 인문계 출신이 정말 할 일이 많이 없어요. 기획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공계열이 나을 수도 있어요. 소통 관리 능력이 주요 역량이며 인사나 총무, 기획 부서나 영업 전략과 지원 마케팅 부서에 채용된다.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워낙 요즘은 탤런트예요. 다변화, 다 직업, 다 훈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어느 부서에 갖다 던져놔도 요즘은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특히 요즘은 뭐 특별하게 만나서 영업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 SNS를 통해서 영업하고 마케팅도 그걸로 하고 그렇잖아요. 직접 만나서 영업하는 팀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공계 전공자에 비해 채용 인원 수가 굉장히 작은 것은 사실이에요. 인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화예술 쪽 경영이나 문화예술 경영이나
아니면 뭐 드라마 작곡이나 아니면 어떤 연주 플레이로 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연주도 잘 안 하잖아요. 사실 컴퓨터로 다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굳이 리얼로 연주하는 팀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인문계 전공자의 직무 이해, 인사, 재무, 홍보, 마케팅, 영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인문계 전공자의 채용 분야. 먼저 인사부서, 노무관리, 인력관리, 교육, 급여, 복지, 복리후생과 평가 관련의 업무를 담당한다. 복리후생과 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노무관리. 이제 인문계 친구들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제 뭐 노사간의 관리,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관리, 그 다음에 이걸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 돈, 그 다음에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이런 평가 관련 업무 담당을 하고, 재무부서는 아무래도 회계학과 친구들이 많죠. 뭐 경영기획, 자금조달, 예산관리, 회계 채권관리나 감사, 주주관리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경영기획, 자금조달. 아마 재무부서가 전부 총괄해서 다 할 거예요. 돈 문제는. 그 다음에 사업, 뭐 기획해서 개발비 이런 것들 투자해 주는 것들. 그 다음에 뭐 회사도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기업에다가 그런 돈, 그런 일, 뭐 자금 조달, 뭐 예산 관리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마 이제 재무부서고, 홍보부서는 대외 홍보, 온라인 커뮤니티 경영진, 홍보 인쇄 이런 그러니까 뭐 대외 홍보라고 해봐야 나가서 하는 것은 결론은 컴퓨터에 인터넷상으로 다 SNS를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또 홍보부서고, 마케팅은 제품 관리, 사진 시장 조사, 광고 디자인 등을 담당한다. 요즘 직접적으로 뭐 프린터 해가지고 전단지를 만들다거나 포스터를 만든다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현수막을 건다거나 뭐 이런 건 없어요. 그 오프라인이 자체적으로 다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온라인으로 다 만들어지는 거죠. 온라인으로. 그래서 인문계 전공자 채용 분야는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인사부서, 재무부서, 홍보부서, 마케팅부서. 근데 본인이 문과 출신이면서도 정말로 돈에 대해서 밝은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홍보에 대한 어떤 천부적인 재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정말 이거를 시장 조사를 잘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맞는지에 대한 타겟도 이 사람들이 정해서 하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여기까지만 오늘 한번 해볼게요. 이공계 전공자의 직무의 생산관리. 생산관리 직무는 다른 분야에 비해 인기도가 떨어진다. 현장에 일하는 것은 다른 분야에 인기가 좀 떨어져요. 뭐 옛날에는 막 공돌이, 공순이 막 이랬었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거든요. 하지만 생산직 직원들은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공계 전공자들에게 부족한 소통, 감성, 서비스 마인드를 개발할 수 있다. 생산에 담당하는 분들은 약간의 감성적이고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 마인드를 개발할 수 있다. 생산관리에서 시작해 품질관리, 영업, 생산관리, 품질관리 팀장, 공장장 항으로 올라가는 데 대부분이다. 이게 어떤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인사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점점 상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